두 번째는 지난주 일본 참의원에서 통과된 아베의 안보 법안, 그를 둘러싸고 지금 한국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 일본군이 한반도 유사시라도 한국에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 미국이 요구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한국의 허락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요. 자, 일본의 그 안보 법안의 문제와 이 안보 법안이 갖고 있는 양면성이 무엇이냐, 또 사실 안보 법안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측면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분명히 손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이익과 손해되는 양면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요, 일반 언론들이 제기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일본이 안보 법안을 지금 전후 45년 이후에 70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안보 법안의 내용이 뭐냐? 자, 일본은 전쟁 후 패전하면서 메가더 사령부 하에서 일본의 새로운 민간 정부가 출범하고 일본의 천황이라 부르는 일왕은 형식적인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일본의 민간 정부가 출범할 때 미국 메가더 사령부가 사실상 총독부처럼 통치하면서 맺은 협약이 뭔가 하면 평화헌법입니다. 그 평화헌법 안에서는 일본이 군사적 준비를 하거나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거나 어떤 파견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평화헌법 구조에 분명히 넣어놨죠. 그래서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소극적으로 일본 영토가 침략을 받았을 때 방어를 하는 그런 부분만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간에 일본의 우익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평화헌법을 해석하는 방법, 즉 평화헌법 구조에서 언급한 일본의 전쟁 준비나 일본군의 해외 파견, 그런 어떤 그 다음 일본의 이 군사적 무기를 갖다가 확보해서 확장시켜 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에 대한 해석을 변경시킴으로써 사실 지금 평화헌법의 존재는 거의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베 정부가 나서서 11개의 안보 관련되는 법안을 이번에 몽땅 중의원을 거쳐서 참의원에서 지난 주말 통과시켰습니다. 자, 일본의 야당은 이걸 막으려고 온갖 반대를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평화헌법을 고친 게 아니라 일본의 이 군사적 역할에 대한 부분을 여태까지는 일본이 적극적인 군사적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쟁이 가능한 부분, 일본이 군사적 확대를 해가는 부분, 해외 군대를 파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바꾸었다는 겁니다. 자, 일본은 독일과 더불어서 2차 대전의 패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 당시의 체제는 일본이나 독일이 군사적 재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강한 압박을 했습니다. 자, 1차 대전 때 독일이 패하고 난 다음에 당시의 연합군들은 독일에 대해서 포의 크기, 군함의 크기, 탱크의 숫자, 비행기의 숫자까지도 통제를 했지만 결국 히틀러가 들어서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면서 1차 대전이 끝난 뒤 20년 만에 사실 2차 대전이 다시 시작됐던 겁니다. 자,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남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일본에 대해서 군사적인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본 자체의 헌법이나 각종 법안들이 계속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미국이 국방비를 매년 500억 불씩 줄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동맹국이라 하는 유럽들이 미국과의 공동 방위, 그 다음에 방어 부분에 있어서 군사적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리아 전쟁이나 크림반도 전쟁에서 유럽은 다 발을 빼고 있어요. 유럽은 이제 남의 전쟁에 신경 쓰기 싫다.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경제 불황화해서 유럽 각국 정부들이 미국과의 동맹에서 다 빠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군사적 비용을 자체적으로 10년간 매년 50조 이상씩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100조를 훨씬 넘어가는 130조, 1년에 중국의 군사
예산이 13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저런 식의 예산을 편성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지금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북태평양 지역, 남태평양 지역에서 인도양에서 중국을 혼자서 방어해내는 것은 현재 미국의 예산 구조로나 병력 구조로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과의 서로 간의 이 방위 조약 그리고 동맹 관계를 이용을 해서 중국의 가장 피해를 보거나 중국의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제 센카쿠 열도라는 조오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이 그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토 분쟁이자 영해 분쟁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오키나와 저 밑에 있는 일본이 오랫동안 지배해오던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자기의 땅이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둘러싸면서 전쟁 위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저 남태평양에 난사 군도를 둘러싸고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면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이나 베트남하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포위 구도에는 미국이 경제력이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잠재력을 가진 일본을 이용해서 서로 간의 동맹관계를 맺어서 견제한다는 것이 미국의 지금 중국 견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부분을요, 우리가 싫다고 해서 미일 상호 군사 동맹과 방위 조약 문제를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은 60년대에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도 미국과의 상호 안보 조약을 맺음으로써 그때 일본의 그 좌파 그 다음에 일본의 공산당 얼마나 나중에 적군파라는 테러 집단이 될 정도로 반대를 심하게 했고 일본 전역이 이것 때문에 들썩들썩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군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전력을 경제 성장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의 그늘 아래서 일본은 고도 성장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는 너네들이 그동안에 우리 때문에 공짜로 성장해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힘이 좀 벅차니까 중국을 견제하는데 힘을 합치자는데 일본이 적극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미국도 이익이 되고 일본도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미국의 6.25 때 아예 해방 직후부터 6.25를 거쳐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미국의 군사적 동맹과 방위조약 아래에서 경제성장을 일본처럼 고도로 해온 미국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인 한국과 일본을 엮어서 미국은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를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죠. 미국은 이것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미국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간에 중국 경제가 커지고 북한과의 문제에 대응한다면서 또 한국의 야권 심림기관이라든지 그 이후에 쭉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에서 빠지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중국은 자꾸 한국을 미국이나 일본하고 분리시켜서 중국의 영향력 아래 끌어들여서 한국을 이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번에 열병식 문제라든지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국에 기울이는 노력은 그게 핵심입니다. 삼각 방위 구도에서 한국은 드러내겠다. 적어도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 이게 중국의 명확한 구도입니다. 자, 이 속에서 샌드위치처럼 한국이 끼어 있는데, 자, 일본과 미국이 저렇게 가는 것은요, 이제 막지 못합니다. 일본 내부에서 반대도 있지만은 결국은 아베가 밀어붙였고요. 내년쯤에 평화헌법을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됩니다. 왜?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이미 유리하도록 해석을 했기 때문에 굳이 헌법을 안 고치고도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 아래서 지금 11개의 안보 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까지 고치겠다고 할지, 안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반대가 심하니까 그만할지는 아베의 이제 남은 행동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의 문제는 이제 뭡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이후부터, 그 다음 북한의 DMZ 포격에서 전쟁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생존을 담보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절대적으로 일본도 필요하고 한국은
한국이 미국을 필요하는 만큼 아니지만 미국은 한국도 자기들 필요에 반대급부로 들어와 줬으면 합니다. 자, 미국은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정권이 이야기하기도 전에 저 사람들이 전시작전권을 이양해 달라라고 요구할 거다. 자, 전시작전권 이양에 뭐가 담겨 있는지 잘 봐야 돼요.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한국 쪽에 이양을 해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전권을 이양해주면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해야 됩니다.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관, 다 이 세 가지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필요 때에 따라서 이 모자 썼다가 이 모자 썼다가 이러는 겁니다. 자,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그냥 공동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섰을 때 과연 전쟁이 났을 때 효율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개입할 것이냐. 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었을 때 그 다음에 북한이 나올 것은 뭐겠습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신하자. 지금은 휴전협정이기 때문에 말은 좋죠. 자,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유엔군 사령부를 이제 정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한미군 사령부의 역할은 굉장히 축소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나거나 문제가 부딪혔을 때 미군이 효율적으로 한국에 개입을 해서 군사 병력을 투입하고 전투기나 폭격기, 그 다음에 각종 미국의 전략적 자산인 고성능 무기들을 투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하자고 요구해놓고 그때 노무현 정권의 대다수가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데 동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 안보 우산도 사실 상징적인 거죠. 미국의 미사일에 담아서 쏠 수 있는 핵미사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다 철수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 멀리서 북한이 혹시 핵을 쏘면 우리도 핵을 쏴서 북한을 때려줄게. 그것 때문에 같이 죽을까봐 북한이 못 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미국의 핵 우산입니다. 자, 우리가 핵을 너한테서 다 빼지만 유사시에는 우리가 핵을 쏴서 북한을 제거하겠다. 북한이 만약에 쏘겠다면 이런 부분이 이런 것도 빼달라고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랬다가 놀래가지고 이제 임기가 끝날 때쯤 없던 걸로 좀 하자라고 땡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권 거쳐서 박근혜 정권에야 겨우 전시작전권에 무한 연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누구의 필요성입니까? 미국의 필요입니까? 우리의 필요입니까? 우리의 필요로 사정을 해서 미국을 붙들어 놓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미국하고의 한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지난 목함 지뢰 이후 전쟁 위기 때나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 이양 때를 보면 또 국방 고위 관계자가 국회에서 진술한 데 보면 미국이 없이 1대1로 싸웠을 때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는 걸 실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객관적인요, 재래식 전력으로 봐도 우리가 딸리고요. 그 다음에 특수전, 북한이 재래식 통상적인 쳐들어 내려오는 6.25 때처럼 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특수전을 벌이고 그 다음에 섬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잠수함이나 그 다음 수륙 양용정을 보내가지고 아마 한국을 엄청나게 또 미국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사포 그 다음에 방사포 미사일을 쏴서 수도권을 초토화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전쟁이 터졌다 하면요, 한국은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전쟁을 막기 위한 전력으로서 북한이 가지는 겁이 뭡니까? 북한은 한국 주면 우리가 해치울 수 있다. 우리도 피해가 있겠지만 우리는 좀 피해보더라도 터질 것도 없다. 산업시설이 별로 있습니까? 사람이 좀 죽으면 신경을 씁니까? 한국은 수도권에 온갖 한국의 모든 산업시설과 경제 중심지로 몰려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폭탄이 떨어지고 특수전 요원이 와서 총을 쏘고 터뜨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신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무조건 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자, 우리는 미국의 어떤 부분에서 해주는 것 없이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우리를 지켜주라고 요구합니다. 미국은 일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는 이런 안보 법안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 일색으로만 일본이 저렇게 군사적 태세를 강화한다. 다시 거부화되면서 일본이 무슨 2차 대전 때처럼
군사적으로 진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갖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저 자식들이 위안부 문제라든지 야스쿠니 신사 방문 문제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면서 군사적으로는 설거머니 전쟁을 하는 국가로 돌아가고 있다. 자, 여기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자, 한국하고 미국하고 동맹입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동맹입니다. 미국은 한미일을 동맹구도로 엮으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미군이 투입했습니다. 북한하고 미군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미군이 일본과 미국과의 집단적 자위권의 조약에 의하면 일본군이 미군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일본군이 오고 안 오고 하는 문제, 자, 이 문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들이 몇 개가 겹쳤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허락 없이 일본군이 한국 땅에 오니 안 오니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아니 급하면 일본군이 아니라요, 뭐 호주군이라도 불러야 안 됩니까? 그때 역사, 과거사 문제를 이야기를 할 상황입니까? 일본이요, 1년에 510조 달러 정도를 방위비를 쓰고 있습니다. 55조에서 한 60조 가량의 방위비를 씁니다. 한국은 40조가 지금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보다 일본 방위비가 더 쓰고 있어요. 일본은 전체적으로 군인이나 장비의 숫자는 많지만은 첨단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이 가지지 못한 첨단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방산 비리가 한국보다 좀 약해서요, 군사비 쓰는 만큼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오겠습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미 공군기지와 해병대 기지, 병참 기지가 한국으로 군인과 장비를 실어 나르기 위한 전진 기지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이 한국의 전쟁에 개입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해 놨을 때, 미국이 직접 일본을 거치지 않고 본토나 괌에서부터 무기를 실어 나른다 그러면, 장비를 실어 나른다 그러면, 식량을 실어 나른다 그러면 전쟁 준비하는데 시간이 훨씬 걸리지 않겠습니까? 미국은요, 이미 오키나와의 기지를, 한국은 전진 기지입니다. 이제 미군이 27,000명 밖에 안 되고요, 조그맣게 두고 있고요, 평택으로 모아가, 그것도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있지만, 일본이 본 기지입니다. 이 동북아시아에서요. 그 일본 오키나와 기지가 아시아 전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 다 보급을 하면 됩니다. 자, 일본의 오키나와가 한반도 유사시에 병참 기지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한국군 고위 관계자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기지의 역할이 없이는요, 한국군이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 너가 우리한테 뭐 무기를 나르려고 그러면 우리 허락을 받고 들라야 된다. 전쟁 나보십시오. 허락 받고 어딨습니까? 빨리 뭐 좀 보내라고, 비행기 보내고 병력 보내라고 전화 돌려야 될까? 이거 6.25 때 안 보세요. 메가드 군이요, 한국까지 오는데 북한군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었습니까? 수원 밑에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수원 저 한참 밑에 평택 있는 데서 첫 전투를 벌어졌다가 미군이 마치 뭐 북한군을 아프리카군 정도로 보고 놀러왔다가 깨져가지고 대전까지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요, 미군의 병력과 장비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한반도에 배치되는가가 이 전쟁의 성패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양상에서 일본 너가 우리한테 허락받고 와. 자,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은 중국이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의 어떤 열병식에 오라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냥 갔지 않습니까? 우리 필요성 때문에. 자, 일본군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는 게 되는 부분은 우리의 필요성이지, 일본군이 무슨 뭐 한반도 전쟁도 안 났는데 일본군이 과거처럼 우리를 갖다가 뭐 합병하려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용히 물밑에서 한미일 안보 관계자들이 만나서, 자, 대외적으로 우리 국민의 역할도 있고 입장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발표를 할 때는,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군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하자고 정리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뭐 당장 보면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본이 우리한테 과거사를 사과하지 않아서 우리가 불쾌한 거하고, 우리가 불쾌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우리를 일본, 미국과 떼놓고 중국 쪽으로 넣으려고 그러는데요.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군인 한 명이라도 보내주거나 탱크 한 대나 총 한 개라도, 총알 한 개라도 중국이 줄 것 같습니까? 중국은 공자 같은 소리 할 겁니다. 뭐 서로 간에 자제해라. 그 말밖에 안 하고요. 북한이 질라 그러면 북한을 지원할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졌어요. 만약에 밀고 올라가서 군사적으로 통일되려고 그러면 북한을 지원해서 또 내려올 줄 모릅니다. 중국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의식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사가 일본의 기분 나쁜 거하고요. 이런 어떤 일본의 안보법 개정이 이미 된 겁니다. 기정사실입니다. 남나라에서 어쨌든 집권당이 그걸 관철시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을 억제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거사 문제는 계속 우리가 일본에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그거하고 일본이 이번에 안보 법안을 간지시켜서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미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온갖 부탁과 사정을 다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일본과의 관계 부분에 미국이 일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너가 왜 안보법을 고쳐가지고 군대를 무장시키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너하고 집단적 자위권 한 적 없다고 하면서 딱 잘랐을 때 무 자르듯이 나중에 급할 때 코너에 몰리는 겁니다. 분명히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렇게 안보법을 통과시킨 것이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요. 일본이 자동적으로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일본군도 미국과 한국 편에 써서 한국을 지원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급하면요. 정말 숟가락 한 개라도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고맙지 않습니까? 급해질 때는요. 지난번 전쟁 날라할 때 미국 없었으면 어떻게 얼마나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주식시장 폭락하고 부동산 시장 폭락했을 겁니다. 근데 미군이 있으니까 미국이 뭐 우리 버리겠냐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북한이 조져다가 좀 이따 말겠지 다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북한이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을 쏴거나 핵실험을 했을 때 한국은 남일처럼 우리한테는 뭐 핵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쏠 거 없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행동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 중국이요. 북한의 핵 위협 하나 제어할 능력이 없는 건지 일부러 안 하는 건지 물밑으로 둘이 다른 소리를 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본의 안보법 문제에서는 그건 일본이 저렇게 하니까 중국 보고 우리가 어떡하란 말이냐. 그럼 우리는 또 미국과의 관계도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초연한 척 하면서 계속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걸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중국을 대신해서 수행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요. 속으로 우리한테 손해볼 거 없다. 잘 됐다 하고 겉으로 표정 관리만 하고 일본이 저러는데 좀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냐 하고 중국 보고 우리도 또 이중 플레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실용 외교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실용 외교를 하면서 중국한테 비울 때는 실용 외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를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 지금 단기간에 우리한테 뭐 아시아에 침략할 전력이나 경제적 상황이 됩니까? 안 됩니다. 자위대 통틀어봤자요. 저거 30몇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일본이 주변을 침략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뭐 중국이 존재할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군사적으로는 우리한테 도움이 확실히 되는 겁니다. 다만 일본이 재무장을 한다는 어떤 맹분 부분에서 과거사 문제만 우리가 일본한테 몇 번 더 짚으면 되고 그 다음에 보안 상황으로 한미일 간의 군사적 교류를 해야 되거나 협정을 맺어야 될 부분은 북한이나 중국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안 해도 될 소리를 굳이요. 한국에 들어올 때 뭐 우리 허락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 한 번만 누가 하면 되지요. 자꾸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도 좀 얕게 삽시다. 그리고 언론요 너무 일방적으로요 반미 반일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한국의 진보 좌파는요 무조건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그러면 오늘도 아마 제 발언에 대해서 친일이라 할 겁니다. 저는 친일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중국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도 일본과 미국을 이용해야 되는 측면에서 우리한테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이용을 하고 명분을 세워야 될 부분은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진짜 국익인지요 냉정하게 잘 따져야 되고 언론 보도하는 거 보고 춤을 너무 출 필요가 없습니다.